1970년 2월의 새벽,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의 한 주택가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군의관 제프리 맥도널드는 피투성이가 된 채 구조를 요청했고 곧바로 출동한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의 아내는 침대 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두 어린 딸은 각각의 방에서 잔혹하게 숨져 있었습니다. 제프리는 침입자들의 소행이라며 사건을 설명했지만 수사팀은 현장에서 외부 침입의 뚜렷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I never hurt my family, and I certainly never murdered them. I never harmed Colette, Kim, or Christy in any way. 미군 소속의 군의관이었던 제프리 맥도날드는 1943년 10월 12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엄격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성장하며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 있고 야망 있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의 제프리는 그야말로 완벽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성격에 학생회장, 졸업 무도회의 왕, 그리고 최고 인기 남학생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학교 안팎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프리는 여학생들에게 주목을 받는 남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시절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낀 콜렛과 제프리는 풋풋하고 설레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두 사람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자연스레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서로를 잊지 못했고 결국 다시 만나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프리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해 의사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콜렛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사랑과 책임을 안고 1963년 9월 14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4년 4월에는 첫째 딸 킴벌리가 태어났고 1967년에는 둘째 딸 크리스틴이 가족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제프리는 흉부외과 인턴 과정을 마친 뒤 미 육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군의관으로 복무를 시작한 그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며 특수부대 소속 대위로 진급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기지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가족도 군 관사로 이주하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두 명의 딸들, 그리고 의사로서 순조롭게 성장하는 커리어까지 제프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969년 말 콜렛이 셋째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에는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족은 또 한 번 행복에 휩싸였습니다. 1970년 2월 17일 새벽 3시 42분 거센 비가 창을 때리던 깊은 밤 포트 브래그 응급구조센터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진 제프리 맥도날드였고 그는 가족들이 칼에 찔렸다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집에 출동한 군 경찰은 그곳에서 마치 공포영화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안방 침대 앞 바닥에 제프리와 콜렛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바닥에는 피 묻은 작은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프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콜렛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수차례 칼에 찔리고 둔기로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슴과 목에는 무려 40군데가 넘는 자상이 있었고 기도는 절단되었으며 양쪽 팔뚝뼈가 모두 부러져 있었습니다. 제프리는 구급대원들에게 딸들을 확인해달라고 외쳤고 경찰이 딸들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5살인 킴벌리는 머리와 몸 전체가 심하게 가격당해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2살 크리스틴 역시 몸과 머리를 포함해 무려 50여 차례 이상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제프리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집 밖으로 실려나가며 망할 약쟁이 놈들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침대 헤드보드에는 콜렛의 피로 쓴 피그라는 단어가 섬뜩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몇 달 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었던 샤론 테이트 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유명 여배우 샤론 테이트와 그녀의 친구들은 찰스 맨슨의 추종자들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그들의 집문에도 비슷한 단어가 피로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가 맨슨 패밀리를 모방한 범행일 수 있다고 보고 집안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집 뒤뜰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로 물든 송곳과 긴 나무막대가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한 제프리는 여러 개의 자상을 치료받았고 그중 가장 심각한 상처는 폐에 구멍이 뚫려 한쪽 폐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른 상처들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고 가족들이 당한 잔혹한 피해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를 치료한 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가족들은 무차별적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은 반면 제프리는 치명적인 부위만 피한 듯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제프리에게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물었고 제프리는 그날 밤 두 딸이 잠자리에 든 후 콜렛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콜렛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제프리는 새벽 2시까지 책을 읽다가 잠을 자러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2살 난 크리스틴이 부부 침실에서 엄마와 함께 자고 있었는데 자신의 쪽 침대에 오줌을 싼 것을 보고 콜렛을 깨우지 않기 위해 크리스틴을 다시 그녀의 방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 제프리는 담요를 가져와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던 제프리는 콜렛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고 일어나려는 순간 3명의 남자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2명은 백인이었고 1명은 흑인이었는데 그들은 제프리를 송곳으로 찌르고 둔기로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또한 촛불을 들고 신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인 여성이 1명 있었는데 그녀는 LSD는 끝내줘, 돼지들을 죽여라 라고 외쳤다고 제프리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침입자들과 한동안 격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옷 윗부분이 머리 위로 벗겨졌고 결국 심한 구타를 당해 의식을 잃었다고도 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안방으로 향한 그는 침대 앞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 콜렛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중앙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낸 뒤 911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도중 과다한 출혈과 극심한 충격, 피로로 인해 끝내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군 범죄수사대 수사관들에게 그의 진술은 비현실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일 뿐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든 의문점은 약물에 취한 사이코패스들이 임신 중인 여성과 2 어린아이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면서도 남편인 제프리는 단지 기절만 시킨 채 살려두고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가 목숨을 건 격투를 벌였다고 주장한 거실은 실제로는 그런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넘어져 있던 것은 테이블 2개뿐이었고 깨진 물건은 전혀 없었으며 거실에서는 제프리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몸싸움 중 찢어졌다는 그의 잠옷 섬유는 콜렛과 킴벌리의 손톱 밑 그리고 콜렛의 시신 아래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1970년 2월 23일 콜렛과 2 딸은 군 장례 절차에 따라 함께 묻혔고 제프리는 의사의 허락을 받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마약에 취한 광인들의 공격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려 싸운 영웅적인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더구나 그의 미국 사회는 맨슨 패밀리의 집단 살인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정신 나간 히피들이 일반 가정에 침입해 가족을 살해할 수 있다는 공포가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오히려 제프리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 4월 군 범죄수사대는 제프리를 체포할 수 있을 만큼의 개연성과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직위에서 해제되고 일시적으로 직무 정지되었으며 본격적인 군사 재판에 앞서 예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제프리 측 변호사는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 경찰들이 현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많은 증거가 훼손되거나 유실되었고 수사 초기부터 절차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는 진술도 제출되었는데 이를 통해 거실에 난투의 흔적이 부족했던 이유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콜렛의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포함한 많은 지인들도 제프리를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기억하며 그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제프리 자신도 증인석에 올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 그 과정에서 진술을 또다시 바꿨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가장 경계했던 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헬레나 스토클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수사 도중 그녀가 이 사건의 잠재적 용의자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헬레나 스토클리는 당시 17세의 백인 여성으로 심각한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금발은 아니었지만 제프리가 묘사한 침입자 여성과 여러 면에서 외형이 비슷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4시경 헬레나가 3명의 남성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고 그 장소는 사건 현장 인근이었습니다. 군 범죄수사대가 그녀를 신문했을 때 헬레나는 사건 당일 밤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강력한 환각제인 메스칼린을 복용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살인에 가담한 기억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와 친구들 역시 조사받았지만 결국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도중 헬레나와 남자친구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군 수사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추가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프리의 변호사는 수사 과정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그 결과 군 당국은 기소를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석방했습니다. 한편 대중은 제프리를 광적인 침입자들에게 가족을 잃은 비극적인 생존자로 받아들였고 군이 진범을 잡지 못한 채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를 기각했지만 제프리의 무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프리가 석방된 지 한 달 뒤 수사 책임자로 부임한 피터 커언스 주니가 새롭게 조사를 이끌며 제프리 측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현장이 일부 훼손된 건 사실이었지만 이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여전히 제프리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한 물리적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헬레나 스토클리를 포함해 지목된 모든 용의자와 사건 현장을 직접 연결할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커언스 주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프리는 곧 군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만약 그렇게 되면 군 수사팀은 더 이상 그를 조사하거나 기소할 법적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려했던 대로 제프리는 가족을 잃은 충격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미 육군의 명예제대를 신청했으며 1970년 12월 그의 제대는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까지 남은 몇 달 동안 그는 유족이라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콜렛과 두 딸이 살해된 지 2달도 되지 않아 제프리는 함께 근무하던 여성과 연인관계를 맺었고 주변인들에게는 아내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었던 콜렛의 의붓아버지 프레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프리의 태도에 점점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프레디는 제프리에게 청문회의 전체 기록을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제프리는 이를 계속 회피했습니다. 콜렛을 친딸처럼 여겨온 프레디에게 진짜 범인을 잡지 않고 사건이 흐지부지 묻히는 듯한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프리는 디케베쇼라는 토크쇼에 출연해 아내와 딸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진실을 밝혀달라는 호소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객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미군의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우만을 비난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했던 사람들조차 소름이 끼쳤다고 말할 정도로 제프리의 감정 없는 태도는 섬뜩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격분한 프레디는 제프리를 의심하게 되었고 미 육군에 직접 요청해 청문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모순과 증거들을 직접 확인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프리의 진술은 사건 현장의 물리적 증거들과 맞지 않았고 동선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프레디는 제프리가 진짜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시기 제프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응급의로 일하며 값비싼 콘도에 살고 젊은 여성들과 파티를 즐기는 플레이보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2년 프레디와 피터 커언스 주니는 사건을 다시 법정에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간인이 된 제프리는 더 이상 군사법정의 관할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간 법정의 판사를 설득해야만 했고 프레디는 민간 변호사 리처드 칸을 고용해 미국 법무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 결과 1975년 1월 제프리 맥도날드는 정식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FBI는 그를 롱비치에서 체포했습니다.
보석금은 10만 달러로 책정되었지만 그는 지지자들의 후원으로 풀려났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중처벌 금지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위반을 근거로 공소기각을 요청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1975년 8월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3일 전 항소법원이 제프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고 이에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합니다. 약 2년 후인 1978년 5월 대법원은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재판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을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979년 7월 사건 발생 10년 만에 제프리 맥도날드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5주간 진행됐고 검찰은 명확한 물리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동기 부부는 여전히 분분했지만 누구도 증거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6시간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제프리는 3건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다시 신속한 재판 권리 침해를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고 제프리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돌아와 다시 응급실 과장으로 일했지만 1982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고 제프리는 다시 수감됩니다. 이후에도 수십 차례 항소가 이어졌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그는 현재 메릴랜드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생전에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